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습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불쾌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날씨보다 저희를 더욱더 불쾌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건 작금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현실입니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공이 처참하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독도에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섰습니다. 현 정부가 유일하게 믿었던 북한도 SLBM과 잠수함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쌀 안 받겠다,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던 걸까요? 열지 않기로 한 걸까요? 우울한 외교안보 현실입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땅에는 우리의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토에 외국의 무장한 군 세력이 함부로 침범을 해선 이것은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위협입니다. 하늘에는 영토와 마찬가지 개념인 영공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 영공에 타국의 군사 세력이 제멋대로 침범을 해선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공이 침범당한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목선으로 경기가 뚫린 것보다 수백 배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도 합동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아주 짜고서 한 겁니다. 영공 처음 침범당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4대가 한국의 방공구역에 사상 첫 동반 진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손잡고 나란히 한국의 방공구역을 나란히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압권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독도 영공에 침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고 사격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 그것도 7분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들락날락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투기가 급기야 360발의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문제는 어제 청와대에서 NSC조차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애써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 일본이. 정신없는 와중에 일본이 황당한 주장을 또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영토에서 왜 대한민국 니네가 경고사격을 하냐? 유감이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독도 영유권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까지 발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도 주위의 상공에는요, 한국의 전투기,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일본의 전투기, 3국의 비행기들이 어제 뒤섞였습니다. 하마터면 일촉즉발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야, 이거 일본도 너무하네요. 하필 이럴 때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영공이 침범당했는데 청와대에서 어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러시아 파일럿이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NSC도 안보장관회의도 소집 안 했습니다. NSC 이럴 때 소집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NSC 이럴 때 소집 안 하고 아끼다가 언제 소집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믿었던 북한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공개하면서 신문 제목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 어제 공교롭게 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남한 쌀 5만 톤 필요 없다. 안 받겠다. 너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라.
대한민국의 호의와 선의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먹칠을 하면 우리도 참는 데 한계가 있는데 쌀 5만 톤 안 받겠다. 보라는 듯이 SLBM, 도발, 무장, 무기를 공개한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완전히 대한민국이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고유정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재판부가 정말 하도 너무하니까 고유정에게 일가를 했습니다. 고유정이 억울하다 하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왜 고유정 당신이 졸피뎀을 검색했고 왜 고유정 당신이 그때 뼈 무게를 검색했는지 그 근거, 그 이유를 다음 재판 때 좀 가져와라. 재판부도 뭔가 좀 화가 난 겁니다. 첫 재판에서 고유정은 계획범죄 부인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전 남편의 동생은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 도민들도 고유정에게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반전시킬 만한 주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스러운 죽음과 관련돼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유정의 의붓아들 6장의 사진이 한 방송사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본 전문가들은 이거 타살이다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순양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나는 순양을 인정하지 못한다 라면서 같은 동료 메달리스트가 시상식에서 순양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벌써 두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m에서도 순양이 1위를 차지했는데 원래 1등 한 선수는 따로 있는데 부정 출발했다라는 것으로 운 좋게 순양이 2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중국의 순양과 사진 찍는 것을 보이콧하는 것일까요? 잠시 후 오늘의 하플에서 상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뉴스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탐정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 민주당의 할 말은 한다 조홍천 의원 그리고 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배연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침범. 대한민국 영공이 침범당했습니다. 우리의 영토가 침범당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합참은 유사일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충격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적. 고유정의 범행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의붓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먹통. 저희 채널이 단독 취재에 따르면 신형 티볼리의 가속 페달이 먹통인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잠시 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손을 잡고 그게 우리의 영공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거들고 나서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한국 니들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라고 전투기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믿었던 북한마저 SLBM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주는 쌀 필요 없다, 안 받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현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죠. 리포트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중국 폭격기 H-6 2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침범한 건 오전 6시 44분쯤. 이어도 북서쪽으로 들어와 동쪽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35분 뒤 포항 동쪽으로 재진입했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NNL 북쪽에서 방향을 다시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러시아 폭격기 Tu-95 2대가
기다렸다는 듯 합류해 남하합니다.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4대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8시 40분 다시 카디즈를 침범했고 20여 분 뒤 울릉도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러시아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뒤늦게 나타나 우리 영공을 침범합니다.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에 진입해 해안선으로부터 약 22km 지점인 독도 영공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잠시 영공을 벗어났지만 다시 2차 침입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연합비행하며 카디즈를 동시에 침범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도 처음입니다.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님의 움직임을 한번 점검해 본 거죠. 한일 관계도 안 좋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갖다 약간 활용했다고 봐요. 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합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합참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도 처음,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나란히 손잡고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에 진입한 것, 이것도 침범이죠. 처음이다. 이를 우리 군이 360발이나 경고 사격한 것도 최초다. 지금 다 처음이에요. 우리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처음, 카디즈를 중러가 나란히 손잡고 침범한 것도 처음, 우리가 경고 사격한 것도 다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경보기가 침범한 우리 영공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영공, 우리 영토랑 같은 개념이에요.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 나라를 불문하고 타국 군용기가 자국의 영공을 들어오면 명백한 침범행위, 군사 도발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 칼기가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3시쯤 홋카이도 근처에서 우리 칼기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민간기잖아요. 정교 항공을 이탈해서 항로를 이탈해서 실수로 소련의 영공을 그때 당시 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소련 현 러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칼기를 격추했어요. 우리 민간 항공기에 타 있었던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자기네들 영공 침범했다고 269명 다 사망하게 이르렀는데 소련 정부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국 영공을 침범한 칼기가 착륙 유도 불응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으면서 우리는 영공 침범한 적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전투기에 위해를 가했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공이 이렇게 침범당했는데 청와대의 대응입니다. 청와대가 NSC와 안보장관회의 소집 안 한 거예요. 영공 침범 의도에 대한 질문에도 청와대가 굉장히 로키로 입을 아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와대 관계자의 백브리핑 중에는 러시아 파일럿의 조종 실수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어요. 청와대의 대응 매뉴얼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건 제가 모르겠다. 아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응 매뉴얼 여부에 대해서 모르면 그걸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 정말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NSC는 이럴 때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청와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무능은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여러 정부의 그 무능함 중에 가장 단연 1위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외교 안보 갈라파고스 상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만 고립돼 있다. 외교와 안보가 고립이 돼서 퇴화돼서 나중에는 대응 능력이 없어지는 무능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학자들이 지금 견줘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청와대는 정말 곱씹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영공을 2차례를 침범합니다. 예. 첫 번째 침범했을 경우에 경고 사격으로 쫓아낸 것까지 잘했다고 봐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했다고 러시아가 칼기를 격추한 사례가 있어요. 예. 또 파리에서 또 한국으로 오던 칼기에 대해서도 사격을 해가지고 불시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에 그것도 특히 상대가 민간기나 민간 선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군용기였을 경우에는 대응은 강력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기 경보기 분명히 군용기거든요. 그게 두 차례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멀거니 보면서 1km밖에다 사격이나 해서 내보내는 것 다시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짐이 굉장히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북중러, 동북아시아는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이런 삼각동맹이 두 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가 지금 상당히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은 무너졌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과거의 동맹으로서의 대우를 안 하고 있고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일 관계는 지금 의병을 모아야 된다, 죽창을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거야. 한미일 삼각 동맹이 안 좋아지니까 북중러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상공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정말 황당한 게 일본의 태도인데 예.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온 그 러시아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총사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일본 영공에서 한국이 사격을 하냐라고 항의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아주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겁니다. 예. 독도를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그냥 또 이렇게 NSC도 안 열고 이렇게 느슨하게 넘어가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일본이 독도 점령하면 어떨 겁니까? 예. 점령해서 거기에 이계소돼 있는 우리 장병들을 인질로 삼고 수개월 동안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누가 맞는지 보자. 이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결국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한미일 동맹, 이 전통의 외교가 느슨해진 이유를 제공했고 북중이 이를 틈탄 것이 아니냐. 전문가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러는지 우리 청와대가 정확한 원인조차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때가 있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이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의 대응은 그 두 개에 대한 선호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 대한 이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카디즈,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영공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타국의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설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디즈의 중국의 전투기가 대한민국 카디즈를 침범했던 사례들은 여러 차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의 전투기가 동해안에서 러시아의 전투기와 합류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침범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우리 군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완전 우리 정부 네. 보란 듯이 우리가 대응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러시아가 재차 보세요. 지금 중국 러시아가 같이 우리 카디즈를 동시에 카디즈를 침범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유자재주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디즈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공, 우리의 영공에 바로 러시아의 전투기가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 우리 군의 경고 사격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5단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방송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비행 경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경고 비행을 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경고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인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밖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군사 조치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군사 조치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도대체 왜 이와 같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벌였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바로 독도에 대한 영공에 침범을 하자마자 일본이 내놓고 있는 행동,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쥐소미아라고 불리우는 한일 그 상호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일에 대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공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탄 거다. 지금 이 상황에 예. 일본과 대한민국 오가면 있는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와 있는데 이 볼턴 안보보좌관이 와 있는 틈을 타서 실제로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보여주기식의 도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예.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동북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 건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어제까지 죽창을 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다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한번 살펴보시죠. 외교 소식통,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비틀대는 한일 관계에 급소를 찌른 겸,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미 동맹이 느슨해져 미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기 어렵고 한국도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도발이다. 그리고 조너슨 밀러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일 갈등을 악화시켜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연 현 정부가 자금의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 보탰어요, 걱정을. 어제 북한이 SLBM 3발이 탑재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고 쌀 5만 톤 남한 정부가 주는 거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선언했어요. 우리 정부가 사면 초과에 처한 상황이다. 북한 외 4강 외교를 방치해 온다는데 한국 외교가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북한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글쎄 이게 뭐 두 가지가 꼭 연계가 됐다고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 다만 러시아기와 중국기가 예. 카디즈 북방에서 편대를 이뤄가지고 남하해서 우리 독도 울릉도 사이를 갔어요. 그럼 카디즈 북방은 북한에서 관장을 하는 구역일 겁니다. 네. 그럼 북한도 자기네들은 주권 국가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장을 할 것인데 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기가 만나가지고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용인한 것은 사실 아닌가. 북한이 길을 열어준 것까지는 사실이다. 뭐 길을 어쨌든 거기서 중국 러시아가 그렇죠. 만나가지고 편대를 이뤄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요.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여러 군데서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 지금 무역 분쟁이 있죠. 또 이란 핵 합의 파기를 둘러싸가지고 갈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민간 상선 피랍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연합전력을 구축한 데 대해서 중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 미국에서 전략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예,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또 탈퇴하겠다라고 중국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곳곳에서 반발을 대립을 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워졌죠. 가까워져서 급기야 이제 이렇게 편대 비행을 이뤄가지고 정말 급기야예요, 급기야. 예, 내려오게 됐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 비행을 실시했다고. 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중은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죠.
이 대륙 세력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그에 비해서 한미일 우리 해양 세력에 지금 약간의 균열이 온 걸 보고 예. 찔러보는 건 아닌가. 찔러보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볼턴 보좌관이 어저께 한국에 왔지 않았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까지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한 거 아닌가. 같이 찔렀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어저께 이 일이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균열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삼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고 필요하고 여기에 균열이 가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큰 차질이 있다는 것을 한국, 미국, 일본이 전부 다 깨닫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 저도 지난 정부 때 국방부 출입 기자를 꽤 했었는데 그 숱한 국방부에 벌어진 일 중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유정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현 남편의 죽음과 관련돼서 우발적인 행위였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받아든 전직, 현직 법의학자들,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지난 5월 말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주목되며 한 방송사가 사망한 A군의 고유정의 의붓아들이죠. 숨진 직후의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어요. 경찰은 소방당국을 2번 찾아가서 사진 유출 경로까지 추궁했다라는 사실도 보도로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 사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진 6장을 아예 삭제한 사실도 취재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왜 삭제했느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소방서 관계자는 경찰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이지만 사진 삭제는 메모리 관리 차원이었다? 아니, 메모리를 꼭 이 결정적인 사진을 지워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의문스러워. 어쨌든 소방당국 아마추어적이었는데 그 사진을 받아든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먼저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의붓아들이 숨진 직후 사진을 분석을 한 거예요. 손끝으로 누른 흔적이나 손톱으로 긁힌 흔적을 그런 흔적이 사진에 나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성호 법의학 교수는요. 누군가가 손끝으로 이 의붓아들을 눌렀고 손톱으로 이 의붓아들을 핥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나 손가락으로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아닌가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군의 얼굴에는요. 이불에 줄무늬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니까요. 이걸 보고 유성호 교수는요. 강력하게 코와 입이 이불에 눌린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법의학과의 박종필 교수는요. 성인 남자 다리로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의 압착성 질식사 발생은 어렵다. 다른 인위적인 외력, 즉 타살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직 국가수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어요. 2차 국가수 부겸 소견 후 국가수가 이거 타살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내용 쏙 빼놓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새롭게 공개된 이 사진이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은데 탐정, 손수호 변호사님의 의견 어떠세요? 우선 사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런 사진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또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대체 누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아이가 사망했는가, 또 그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사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렇게 사진이 알려지게 된 것을 경찰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경찰의 어떤 관심 또는 경찰의 어떤 그 추궁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문 이런 것에 의해서 수사당국이 아예 사진을 삭제해버린 것이라면 혹시라도 예. 메모리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거 소방당국 차원에서도 이게 이 사진 유출은 우리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아예 삭제해버렸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 사진의 내용 그리고 또 사진 관련된 소방당국과 경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특히 지금 경찰이 고유정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봐주는 건 아니냐. 고유정 측에서 너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을 이제 현 남편 측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실수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좀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거를 처음부터 일부러 고유정이라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가능성,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라도 처음에 너무 섣부르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부의 과실치사로 쉽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후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내린 결론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또는 바꾸는 게 힘들어서 혹시 계속해서 쭉 최초 결론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예.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경찰이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법의학자들의 분석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손소 변호사님 아마도 저희가 방송에서 이 의붓아들의 숨진 사진을 과연 다 보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의 분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진에 보면 이 유성호 교수의 주장대로 이게 자연적으로 잠을 자다가 아버지의 다리에 의해서 아이가 질식했을 가능성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법의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해서 아이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대상자가 달라지고 또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적용법도 당연히 달라지죠. 만약 고유정이 인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반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아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깔려서 숨을 못 쉬고 사망한 것이라면 이거는 과실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이 사진에서 이제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뒷목 부분에 있는 그런 멍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 그 부위를 센 압력으로 누르지 않고서는 예.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혼톱으로 긁히는 적까지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사실 그냥 다리에 깔려서 숨진 것이라는 그런 분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의 흔적입니다. 사망한 아이의 얼굴에 눌린 자국이 있는데요. 그 눌린 자국이 사망 직전에 잠을 자고 있던 그 침대 위에 있던 얘의 어떤 그 자국과 봉제 자국과 일치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얼굴 부위를 예. 누군가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갑니다. 즉 뒷목 부위에 멍이 있고 손톱으로 긁히는 적이 있고 또 엎드려 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그 사망한 아이의 얼굴 부위에 요와 맞물려서 부딪혀서 요와 이제 압착돼서 자국이 생길 정도였다면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 또는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에 위에서 누군가 목 부위 등을 눌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거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였던 압착에 의한 사망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압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에 의한 압착이냐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1차적으로 친부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가장 중한 비중을 두고 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국과수에서도 아니다. 누가 눌러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국가수가 폭로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런 국과수의 의견을 무시 또는 묵살 또는 배척하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면 이 부분은 더욱더 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또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이 친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심리생동 검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현재 그 친부에 대한 그런 친부의 진술에 대해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다만 어떤 질문이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함께 끝까지 염두에 두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현재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진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서 전직 검사 출신 조홍초 의원이 계속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제스처를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이 그동안 어디 있었죠? 왜 이게 지금 나오죠? 왜 지금 나오느냐? 6장이 이게 당연히 수사 기록에 붙어서 타살 여부를 가늠하는데 확인이 됐어야 될 가장 사진인데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왜 지금 나오죠? 소방당국이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삭제했는데 왜 이거 어떻게 나왔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제보를 한 사안이고 저희들도 입수를 했는데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한 거서부터 왜 이게 어쨌든 수사 기록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지가 경찰에 대해서 지금 의문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과수에서 저 부검을 해가지고 소견은 뭐 저 압박에 의한 예. 질식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부검할 때 사진이 없더라도 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체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검하면서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부검 결과 보고서에는 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기사에 의하면 2차 부검 이후에 나온 2차 부검 이후에 이 사진 6장 보고 아 이거는 타살이 의심되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국과수에서 주장을 했다? 예. 그건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다. 뭔가 다 이상하다. 사체가 있는데 사체 다 보고서 그래가지고 저 부검 결과를 회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체도 아니고 사진 6개 보고 이건 타살이다?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게 의뢰에 의해 가지고 국과수가 그 사진 6개를 봤다고 합니다. 의뢰란 건 서면으로 했을 거고 서면으로 했으면은 또 서면으로 답신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사 기록에 붙어요. 예. 그러면 이걸 과연 붙였으면 경찰이 이걸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본 예. 검사는 이걸 왜 그냥 넘기고 이걸 그 과실치사 그러니까 자다가 발로 누른 거라고 했겠냐.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수사가 A부터 Z까지 다 엉망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게 예. 경찰도 이상하고 소방도 이상하고 또 이 기록을 다 빼고 검찰에 갔다면 납득이 되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고 이런 걸 갖다 좀 더 캐치를 못한 게 예.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사건은 전부 다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된다라는 예. 자, 허은하 소장님. 네. 소방당국에서 사진 6장을 삭제했다는 해명이 메모리 관리 차원이다라는 건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의문스러운 사건에서 꼭 이 6장을 지워서 메모리를 확보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삭제하지 않고 요즘에 와서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불쾌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반 네. 국민들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조홍초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지금 프로세스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차원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의심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고 온 국민이 지금 탐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 메모리 카드를 삭제했을까? 가장 큰 중요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에서도 중요한 사진은 삭제를 오랫동안 안 하고요. 저희도 컨설팅이나 교육하고 나면요. 그 회사의 사진을 1년 동안은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왜 삭제를 했을까를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탐정이 돼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따라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소방당국, 경찰 모든 그 프로세스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스토리의 힘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강하게 와서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이 불쾌감이. 이 정말 찝찝한 이 느낌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진짜 답답한 형국입니다. 답답한 형국이다. 고유정이 한편 어제 재판에서 전 남편을 죽인 것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방청석에서 여러 번 탄식이 나왔습니다. 고유정이 도대체 무엇이 억울한 건지 고유정의 변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좀 이 사건에 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는 것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로서 큰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알고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고유정은 계속해서 억울하다. 고유정이 무엇을 억울하다고 했는지 함께 보시죠.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인 사례인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1. 억울하다. 첫 번째 억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하다는 건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은 범행과 무관한데 이거를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억울하다. 세 번째는 억울하지 않다고 했어요. 살해 후 혈흔 청소한 건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시신 훼손도 인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인정했는데 저 위에 두 가지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고유정 변호인은 수박 써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런 거 그럼 왜 검색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듣다 재판부도 일갈했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대체 고유정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인터넷 검색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인데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그 이유를 준비해서 밝히라. 재판부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범행 후 피해자의 폰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대치되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이유를 다음 재판 때까지 갖고 와라. 아주 강력하게 재판부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주도민분들은 고유정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민 만나봤습니다. 고유정이 억울해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가해자 측이 어떤 말로 본인들을 대변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 똑바로 더 잘 안 하면은 제2의 제3의 고유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껏해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조사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 절대 사회 나와서 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고 그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싫으니까. 이양수 의원님, 저는 이 제주도민분들이 화가 난다는 감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고유정마저 이렇게 억울할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고유정 씨의 억울하다는 말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고유정 씨는 아직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믿음이 안 가요.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졸피뎀이나 뭐 뼈,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유를 밝혀라. 그게 사전 계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건 아직도 그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유정 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해를 하고 시신 유기한 장소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유정 씨가 지금 뭐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한 거, 억울하다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 제주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범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길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불안하죠.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고유정이 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고 실질적인 범행 도구들을 미리 구입을 하고 이 범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털 등에서 이제 검색을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박을 썰고 있는데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던 건요. 고유정이 전 남편에 대한 제주도 살인 사건이 만약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 사건은 그냥 압착에 의한 질식사 사망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끝났죠. 그렇게 끝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라보건대 이게 외부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좀 놀라웠던 건요. 이 현 남편의 몸무게가 65kg이라는 겁니다. 현 남편이 65kg, 굉장히 마른 남성이네요. 과거 국가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망한 의붓아들이 나이가 6살이에요.
저희 아이가 6살에서 지금 7살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65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자면서 압착위에서 질식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법의학자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상황이에요. 거의 제로다. 근데 이것을 압착위한 질식사로 사실상 수사를 정리하면서 끝냈던 경찰의 수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고유정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부자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고유정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격리 조치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하는 것만이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을 재발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고유정과 관련된 이 추가적인 끊임없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신형 티볼리에서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자, 신형 티볼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오르막 출구로 가고 있는데 지금 멈춰 서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신형 티볼리가 신호 대기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정상 아니에요? 안 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지금 최고를 밟았어요. 자, 지금 RPM이 상당히 위로 올라갔는데 엑셀 페달이 가동되지 않는 모습. 자, 결국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티볼리가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이 되고 있는 모습도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차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덕에 올라오니까 이제 속도가 아예 0으로 떨어지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가속 페달이 높은 거죠. 차가 왜 이러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기아도 변속해봤다가 뭐 다시 악셀을 밟았다가 이러는 도중에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난 거죠.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가 좀 튕겨나가듯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서비스센터 가서 정비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본인들도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본사에서 무언가 지침이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일단은 타고 계셔라. 자, 신형 티볼리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서비스 센터 측, 본사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추정이죠.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달려있는 센서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해보고 연락을 드리는 거죠. 이 티볼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차인데요. 4년 연속 가솔린 SUV의 최강자를 차지했던 차량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배현 박사님 네. 티볼리를 사랑해 주는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 센터 측의 입장도 상당히 좀 불안해요. 들어보니까. 이게 소형 SUV에서 특히 이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판매가 꽤 많이 된 차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엔진을 아무리 밟아도 RPM만 올라갈 뿐이지 차가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 운전에 서투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갔던 건 BMW에서 화제가 났던 문제. 처음에는 몇몇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발되고 나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결국은 회사 차원에서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실질적인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한두 건에 관련된 문제라서 만약 정비, 서비스 업체 측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나중에 진짜 차에 결함이 있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회사 그리고 차량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기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걱정이 없도록 회사가 만반의 조치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빨리 티볼리 측에서 제조사 측의 입장도 좀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좀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플로 이동하시죠. 네,
네, 취재 수첩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손소변 선생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 상당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을 본 많은 주위의 목격자들이 상당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끈 팬티만 입었는데, 이걸 흔히 우리가 티팬티라고 하잖아요. 네, 십자 그렇죠. 모양의. 네, 네. 끈 팬티만 입고 과연 이 남성이 어디에 갔는지 일단 논란의 영상부터,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시내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러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끈 팬티 위에는 제대로 잘 차려입었는데 아래를 저기에 바지를 하나 더 입었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지금 끈 팬티만 입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어서 오히려 본 분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남성이 끈 팬티만 입고 왜 이곳에 출몰을 했는지, 그 심리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7일 낮 12시, 낮 12시였어요. 상당히 덥긴 했겠네요. 20, 30대에 추정되는 남성이 끈 팬티만 입은 채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로 활보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CCTV 영상 속 남성의 인상착의는요, 밝은색 상의, 검은색 마스크.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게 상당히 좀 주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의 그 문제의 끈 팬티를 착용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고, 흰색 운동화, 양말도 신었고,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경찰의 이야기. 커피 전문점에서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서 신상을 확보 중이다. 법리 검토 후에 용의자를 검거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수님. 네. 아니, 이분이 왜 이러는지부터 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착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되세요? 네, 일단 두 가지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소위 그 노출증의 그 모습도 보인다. 특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엉덩이냐 아니면 신체의 특정 부위냐에 따라서 사실 공연운란죄의 그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그 티팬티라고 하는 특정 복장에 대해서 일정한 도착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요? 특정 복장에 뭔가 꽂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복장 도착증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성의 복장을 선호한다든가, 또 이성,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의 복장을 선호한다든가, 또는 가발을 쓰고 특정 장소에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최근에 그 모 여대에서 한 남성이 출몰을 했는데, 역시 그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게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교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대전에서도 그 카이스트 한 석사에 있는 그 재학생이 검거가 됐는데, 역시 노란색 티, 또 가발을 쓰고 검거되고 나서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정체성을 감추긴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 성적 공상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정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또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면서 더군다나 이번이 1회가 아니고 목격자나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출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성도착의 모습이 일단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장 큰 위험성은 이와 같이 성도착에만 매몰돼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품 음란증에서부터 접촉을 시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른바 성추행 또는 성폭행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위로 지금 들리는데, 또 일견 드는 생각이, 제가 법을 잘 전문가가 아니니까 손소 변호사님,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컨대 신체의 일부를 대놓고 노출을 해서 이른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이것을 과연 볼 수 있느냐. 어쨌든 옷을 갖춰 입었는데 그게 모양이 이제 끈 팬티라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업체에서는 지금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 그런데 이 업무방해라는 게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에요. 예. 즉 요건이 위계, 허위사실 유포, 뭐 속이거나 예.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끈 팬티가 입어서 놀라는 거지 와서 커피 주문해서 그냥 나갔다. 네. 뭔가 딴거 방해하진 않았다는 거죠. 또 위계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위력입니다. 위력. 그런데 그동안의 그 대법원 판례들을 볼 때요. 지금 이 행동을 여기 업무방해죄 위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공연 음란죄가 있죠. 예. 공연 음란죄. 공연이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음란한 행위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니 그냥 걸어 들어갔는데 저게 무슨 음란한 행위냐라고 행위한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런 복장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활보하고 음식 주문해서 받아간 것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다.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요. 단순한 노출의 경우에 성기 또는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제외하고는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아요. 엉덩이잖아요, 지금은. 네. 따라서 비록 엉덩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게 공연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경범죄 처벌법이 있잖아요. 경범죄네요. 네. 그럼 여기에 보면은요. 과다 노출죄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처벌 조항이긴 한데요. 과다 노출죄. 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엉덩이가 들어갑니다.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다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입니다. 10만 원.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 행위가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 위반이다, 범죄다. 라는 그런 판단을 이미 경찰도 내리고 지금 그렇게 경범죄처벌법 적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심리적으로도 범죄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 또 법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고민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끝배티는 안 된다. 그 두 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시설을 들어간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사람의 목적 자체가 성적인 것을 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커피와 음료를 구매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 평가에 따라서 치밀하게 법적으로 좀 검토를 그렇죠. 해봐야겠군요. 그것도 의료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목줄을 좀 매주세요라고 강아지를 동반한 남성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게는 명품개야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친 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목줄 요구에 내게는 명품.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공원에서 포메라니안 애완견 산책시키던 대학 교수 45살의 A씨. 포메라니안 귀엽죠. 이쁘죠. 그런데 싸나운 건 되게 싸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 7명들이 현장학습 중이었어요. 그리고 교사 B씨 37살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선생님은요, 보육교사 선생님은 아니 애들이 좀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좀 목줄을 좀 채워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학 교수 A씨가 욕설을 해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애들이나 잘 가르쳐. 이거 초면에 이런 말 쉽지 않은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애들이 잘 가르쳐. 반말이죠 일단. 우리 개는 명품개라 안 물어. 구청에 보육교사들 관리 잘하라. 민원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교수입니다 했어요. 보육교사가 반드시 잡겠다라고 또 맹추적을 했는데 당시 B씨가 이 교수를 곧바로 신고했지만 교수를 못 잡아서 이후 4개월간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현장 주변을 탐문수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교수의 신원을 특정해서 검찰은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대단한 분들이 여러 분 나왔어요. 일단은 이 교수님부터 한번 분석해보죠. 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애들이나 잘 가르쳐. 내게는 명품개야.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펫 플러스 에티켓이라고 하는 패티켓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패티켓. 그렇죠. 패티켓이 있어야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시작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목줄을 늘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늘 휴대하는 뭐 이것이 기본 그 패티켓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공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아이들 7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는 사실상
이 목줄을 채워주세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수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 7명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상당히 그 인격적 손상이 가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교수님 팩트 체크 한번 중간 해보시죠. 내게는 명품이라 사람을 물지 않는다. 명품계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거 팩트입니까? 결국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예. 개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더군다나 명품개라고 해서 덜 무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의식이 아닌가.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만큼 왜곡된 뭐 선민 의식 같은 것도 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1년에 동물에 의해서 그 사고가 나서 11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2,00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관해서 우리 개는 안전하다고 생각된 것은 팩트에서 어긋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명품 개라고 해서 덜 문다. 이 역시 팩트가 어긋나는 사실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저 강아지가 우리 아이들 물기라도 했었어 봐요. 어떡할 뻔했습니까? 자, 지금 200만 원이에요, 벌금. 손소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정식 재판까지 지금 청구했다고요? 네,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약식 명령이 나오면 그냥 수긍하면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억울하면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억울했나 봐요. 이 정식 교수님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을 거쳤음에도 뭐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벌금 200만 원 형이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모욕죄가 인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니까 또 모욕죄를 범했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거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전과자가 된 겁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이런 모욕행위가 인정되면 큰 횟수는 아닐지라도 그 모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인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아마 진행이 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 관련해서 애견 문화가 더 많이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목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하도록 좀 강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태료 액수가 한 차례 상향됐음에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문제 생기면 2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세 번째 5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이 부분이 정말 강제력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의문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실제로 작년에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그런 견주에 대한 과태료가 몇 건이나 부과됐나 찾아봤더니 작년 1년 내내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전체 16건. 네, 불과합니다. 고작.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신고 포상금제도 이른바 개파라치라고 했던 하는 그런 그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그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여전히 이 목줄과 입마개에 대한 이런 문화는 애견 문화에 비해서 아직 뒤떨어져 있다. 아직 뒤처져 있다.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대다수의 패티켓을 갖고 계신 우리 반려동물 분들은 딱 목줄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인데 이 교수님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좀 참 대단하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수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탐문 수사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네. 이분 최소 경찰이다. 예, 거의 4개월 동안 온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고유정 초동 수사했던 경찰보다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훨씬 낫다. 예,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술하게 합니다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탐문하면서 비슷한 인상착의에 관한 사람을 발견을 해서 대단하네요.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느꼈던 사회적 평가의 저하, 4개월 동안 모욕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을 대신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다양화된 치안 서비스에 있어서 경찰이 한번 되돌아가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 어린이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 이태임 씨. 그리고 두 번째 하플 주인공은 유튜브에서 정말 유명한 보람양 나왔네요. 세 번째는요, 아마존에서 모처럼 원시부족의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순양 선수.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돌연 임신 사실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결혼한 배우 이태임 씨. 당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태임 씨의 남편이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만 해도 남편의 정체는 12살 연상의 M&A 사업가로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 A씨는 앞서 2014년경 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지난 3월에 기소됐던 것. 이 과정에서 성공수당으로 받은 14억 원을 불법 세탁해 은닉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남편 A씨의 기소 시기. 이태임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지난 3월과 같은 시기라는 것. 당시 이태임은 소속사와의 상의도 없이 SNS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글을 적으며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고 곧이어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태임의 은퇴가 남편의 구속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직전에 이미 남편은 구속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9월 등남 소식을 알렸던 이태임 씨.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조용히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이 남편의 잘못으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태임 씨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사실 아이 걱정도 되고 또 뭐 남편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공인,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그 무게감을 좀 느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브랜드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데 가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지른 죄, 그리고 남편이 진짜 뭐 자신의 모든 브랜드를 지금 훼손하고 있지만 그 자체의 무게도 느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 지금의 그 감정적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인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뭐 옹호를 해줄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사실은 조홍천 의원님, 이제 뭐 검찰 중에서도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사범들을 처단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통들도 전공 가진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태임 씨의 남편이 구속됐던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주가 사기, 주식 사기. 내가 주식 좀 띄워줄게. 내가 시세 조정해줄게. 일단 돈 좀 투자해봐. 라고 해서 14억 원을 가로채고 그걸 또 불법 세탁까지 했다. 이거 상당히 중한 범죄죠? 엄청 중하죠. 엄청 중하다. 예. 그 작전 세력인데. 작전 세력이다.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14억 원을 대가로 받고 작전을 했다면 14억 원 이상은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한 10배는 더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또 140억 이상을 또 잃는 사람이 있겠죠? 잃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뭐 거의 다 개미일 겁니다. 예. 예. 이런 작전 세력들이 자꾸 준동을 하는 바람에 코스닥 시장에서 개미들이 그냥 팔랑귀라고 그러죠? 어디 좋다더라, 뭐 뜬다더라, 곧 이게 대박 터진다더라, 그거 따라갔다가 다 죽어요. 제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팔랑귀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네. 그 개미들이 되게 그런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에 이런 사기적인 그 요소가 횡행을 하게 되면은 건전한 자본 수집,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적이다. 예, 그래서 형이 엄청 중하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희진 씨와 지금 이태임 씨 남편이 벌인 행위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다, 김보현 박사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는데 저지른 죄형의 그 무게에 비해서 저는 형량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약하다. 앞서 조홍천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개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대한 회사와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어느 날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피해를 그 수익만큼을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얻게 되는 그 이득만큼 피눈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죄의 대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형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태임 씨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런 내용의 전말을 다 알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참 여러 구설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태임 씨 하면 가장 먼저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 주어일이 예원 씨와의 이 말다툼 때문에 또 한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었고 그럼에도 또 이태임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면서 많은 팬들이 호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예계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쉬워했던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일단은 이 아이를 잘 건강하게 기리면서 이 남편도 일단은 본인이 형을 살면서 충분하게 죄를 뉘우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또 이태임 씨에게도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을 함께 전합니다. 예, 제가 되는 걱정은 이태임 씨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 이태임 남편 때문에 혹시 주식으로 피해를 봤을 정천 의원 얘기했던 그런 개미 투자자분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겠어요? 이태임 남편이 보상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피해가 좀 크지 않기를 좀 걱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강력히 처단해야 되는데 6살 꼬마 유튜버 스타의 힘이 정말이지 엄청납니다. 국내 유명 어린이 유튜버인 이보람 양의 가족 회사가 유튜브하는 회사인데 최근 청담동에 위치한 5층짜리 빌딩을요 무려 95억 원에 매입한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이야, 해당 건물은요 현재 헤어숍, 식당, 미술학원 등등이 입잡해 있는 곳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할 경우 한 달 월세만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람이가 얼마나 번 거예요 지금? 꼬마 유튜버 보람이는요 가족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요리를 해먹는 등 2012년부터 소소한 일상을 담은 유튜브를 방송해 왔는데요. 우리 보람 양의 일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빠 괜찮아요? 보람이 혹시 저 요리 시키려고 안 괜찮은 거 자, 이런 컨텐츠예요. 보람양 가족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채널 합친 구독자가 3천만 명이 넘고 광고 수익 1, 2위 자리도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매달 광고 수익만 깜짝 놀라요. 37억. 매달 광고 수익 37억. 와, 놀라요. 이 누리꾼들은 뭐 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푸념 섞인 반응과 함께 자, 조홍천 의원님 한숨 쉬지 마세요. 그것도 능력이고 능력만큼 벌어서 쓴 건데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려와 응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나저나 보람이는 과연 본인이 이만큼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알고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 일단 허은하 소장님 네. 매달 광고 수익만 37억. 네. 허은하 소장도 김병민 박사 두 분 다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네. 네, 이만큼 못 벌죠? 숫자가 아주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납니다. 네, 네. 요즘에 뭐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얘기 듣기가 좀 어려운데 유튜브 시장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 20, 30대는 개천에서 용 난다 하도 용이 돼도 개천에서만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는 좀 다른 면모가 보여서 누구나 유튜브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95억 강남 빌딩 그냥 샀다라면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그 고소영 씨도 95억 안 되는 거 샀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지금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해라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 쪽도 생각해 보게 되는 예.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지식적인 컨텐츠도 줘야 되고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정적인 것도 있고 또한 아동 학대 부분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튜브도 한 번은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만 주의하면서 유튜브가 조금 더 건전하고 진짜 열심히 살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저 돈이 다 37억이 우리 예. 대한민국에서 버는 돈이 아닐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유튜브 보면은 저희 꼬맹이들 사실 유튜브 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도 시끄럽고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유튜브를 볼 때 가장 행복해지거든요. 예. 잠깐 보면 대한민국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검색하다가 뭐 아랍에 대한 유튜브부터 일본 유튜브 별의별 유튜브를 다 봅니다.
저 보람튜브 같은 경우도 아마 어린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것을 광고 수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광고 수입이 대한민국에서 보는 광고 수입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광고 수입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돈들을 또 가져와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부 창출이 기여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매화 유치까지. 예, 여기에 대해서 세금만 제대로 잘 내시면서 네. 좋은 콘텐츠를 창출하게 되면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 허은하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출연하게 되는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저 어린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런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저 아이의 교육과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지기가 많이 있는 만큼 그런 측면들을 잘 조정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하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존으로 가보시죠. 문명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원주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와 부족민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마체체라고 불리는 사냥 도구를 들고 열대우림을 거닐던 진짜 원주민은 인기척을 느낀 듯 주변을 경계하다가 촬영팀을 발견하고 곧장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아마존 벌목꾼들을 피해 숲을 옮겨 다니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은 정기적으로 숲을 순찰 중이던 다른 부족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와 부족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질병과 식량 부족 등으로 사망하거나 벌목꾼과 마주쳤다가 살해된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400명만이 아마존에 숨어서 생존해 있는 상태. 한편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 아마존 원주민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아마존을 지키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